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설계사무소를 위한 제네티브 디자인과 데이터 기반 건축 설계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KCIM 정재영 팀장입니다. 제 양옆에는 이번에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KCIM의 V빔 팀에서 건축 설계 관련 기술 개발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홍원현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메이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KCIM V빔 팀에서 건축 관련 기술 담당하고 있는 신승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웨비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목차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약 50분가량 진행이 된 후에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발표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경품인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설계사무소를 위한 제네티브 디자인과 데이터 기반 건축 설계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제네티브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네티브 디자인, 직역을 하면은 생성형 설계가 되겠죠.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제네티브 디자인을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이어서 제네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소개에 앞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보통 A처럼 경험적 통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B처럼 다양한 대안을 검토,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거나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 같은 방식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 실무를 하시고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은 아마 B의 방식을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B의 방식이 다양한 대안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결정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런 의사결정 도구의 한 가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데이터 기반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뭘까요? 앞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역하면 생성형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은 인공지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면서 다양한 솔루션을 컴퓨터 연산을 통해 제안해주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처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접하시게 될 때 자동화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동화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동화보다는 좀 더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분석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구이므로 이제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대체할 수는 없게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이제 개념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세팅부터 인터그레이트까지 이어지는 이 도식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인데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황색으로, 컴퓨터가 이제 하게 되는 일은 남색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이것처럼 그 과정에서 사람과 컴퓨터가 협업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면서 그걸 통해 이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도구이며 이 프로세스 도식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이시듯이 결국에는 이 대안을 선택하고 참고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좌측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세팅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정해진 대지에 빌딩의 형상에 대한 대안을 생성하려 한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하지 않는 상수는 대지 경계가 되고 변수는 건축 깊이, 폭, 층고 등이 아마 될 것입니다. 대안들을 평가할 지표, 목표는 용적률이나 일조량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성 조건 및 변수를 설정하고 나면 대안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네레이트 단계에서 컴퓨터는 이제 사용자가 앞에서 사전에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계산을 통해 수십 가지의 다양한 대안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대안 생성 방식에 따라 컴퓨터가 이를 분석하고 점점 진화시켜 미리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치에 가깝게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사용자는 직접 분석하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안들 중 최종안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그 일부분은 사람이 아닌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물 기준에서 봤었을 때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들어간 프로세스 이 둘 간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크게 이제 대안을 놓고 비교한다라고 보는 정도가 큰 프로세스는 비슷한데요.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 이 도식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기존 문제 해결 방식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건축물 계획이나 이 설계에 대한 검토 같은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의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은 사용자가 최선의 추측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비교적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사용자가 고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우의 수를 활용하고 이 최대한의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각 옵션에 이제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그 데이터를 또한 활용을 가능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도입 효과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물과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방대한 양의 선택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이 컴퓨터 연산을 통해 수십 가지의 대안들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때 때로는 이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컴퓨터가 생성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사람이 이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방대한 양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고 각 선택지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개념이 좀 알려진 지 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좀 모호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이 조금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조업에서는 이를 활용을 하려는 시도들도 꽤 많았었고 또 사례들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건축, 건설업에서는 좀 사례를 찾기가 비교적 힘들고 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매니저님이 생각을 하실 때 그 두 산업 간에서 활용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이 두 산업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활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보면은 주로 경량화, 강도 확보, 재료 효율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의 기능적 부분을 보존하면서 경량화, 그러면서 이제 강도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대부분의 제조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그 목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이라는 이제 제품 디자인 솔루션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 하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퓨전 360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을 하는 영역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 영역이 변하지 않는 부분, 노란색 부분이 이제 변형해서 최적화를 시킬 부분이라고 보실 때 파란색의 이 하중을 받았을 때 이제 최적의 형상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이제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려고 할 때 이 좌측의 빨간색 영역만의 설정으로 우측의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형화된 설정값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조에서는 공통적으로 경량화, 강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사한 목적을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제조업계에서는 퓨전 360에서처럼 어떤 공통된 포맷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건축 건설업에서는 이제 이미지들은 이제 건축 건설업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영역들인데요. 이렇게 건축 건설업에서는 건축물을 배치하거나 매스를 구성하거나 비정형 디자인을 계획하거나 공간 계획을 하는 등 이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인면 대안, 뭐 아파트 주동 배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이제 사용자별로 프로젝트의 유형 특성별로 다양한 활용 목적을 갖고 활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과 다르게 획일화된 포맷이 제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조업 대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적용이 미비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을 하려면 이 건축 건설업에서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제 각
기업별로 정말 이제 도입을 하고 싶은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에 일단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활용 플랜을 기획해서 해당 목적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영역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은 목표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 하나를 설정을 하고 이를 구체시켜 나가면서 적용해 나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제너티브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제너티브 디자인을 적용시키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준비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활용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제조시설 기본 설계를 했던 이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모 발주처로부터의 니즈를 파악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 검토를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임의의 대지에서 이제 제조시설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공간 배치 기준을 충족하도록 대안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주요 공간의 효율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조라인 배치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조량과 이 창고 수용량을 검토하고, 이 대안 비교 검토를 통해 선정한 안을 가지고 이제 기본 형상을 구성해서 이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한 것은 공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시설에 필요한 공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공간들을 배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공간들이 배치되어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될 기준, 이 조건들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창고와 생산시설을 메인 에리어라는 카테고리로 묶고 창고들은 이제 생산시설과 인접하도록, 그리고 사무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은 생산시설과 인접하도록 해서 이제 동선에 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했고요. 창고나 생산시설은 이제 큰 장비나 이런 적재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이가 12m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제 추가를 했고, 나머지 공간은 5m만 확보하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메인 에어리어의 공간은 12m, 나머지 공간은 5m의 높이로 매스가 좀 구분되어서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공간들의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대지를 선택할 때마다 이제 대지의 어떤 면적이나 공간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는 공간들을 배치하기 위해 비율을 활용했는데요. 다이나모를 통해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엑셀로 작성을 했고, 각 그 리스트에 적합한 면적의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제가 웹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임의로 비율을 산정해서 구했는데, 만약 이제 여러분이 실제 설계 사무소나 기업 등에서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나 사례 혹은 이제 건축 설계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비를 구성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과물 데이터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요. 결과물 데이터 기준은 대안들을 구분하는 이제 결정적인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이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생산시설 면적과 효율을 확인하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시설과 이제 창고가 포함된 곳은 이제 매스가 12m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5m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우측의 그림을 평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측의 그림처럼 이제 생산실과 창고가 기역자로 배치가 되게 된다면, 주황색으로 표현된 데드스페이스 구역은 이제 공간 효율이나 구조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기준을 삼아 이 데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는 게 이제 좋은 안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창고 보관 용량과 생산 라인 수용량을 이제 지표로 삼았는데, 제조시설 기본 설계를 이제 목표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시설에서는 창고 그 물품의 생산량이라던가 창고 보관 용량이 되게 크리티컬한 이제 요소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대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창고 보관 용량 같은 경우는 특정 사이즈의 선반을 대안별로 생성되는 창고의 배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안별로 이제 보관 용량을 추정하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 라인들을 이제 생산시설 공간의 배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도 지표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배치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사이의 통로나 간격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대안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레이아웃을 검토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평면상에 이제 구성되는 이 공간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 2D의 형상과 색깔, 그 용도별로 색깔 구분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비교할 이제 기준까지 설정을 하고 나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기획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다양한 대지들로부터 이제 제조시설을 레이아웃 대안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상지 정보를 불러오는 이 프로세스를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지 정보를 불러오실 때 지적 편집도 CAD 파일을 활용하시거나 GIS 데이터를 활용하시는데 이번에는 비록 그 오토데스크의 포마를 활용해서 비록 러프하지만 손쉽게 대상지의 형태나 크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상지 정보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지상에서 제조 시설이 위치하게 될 건축 공간과 계략적인 규모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대안들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형상을 생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기획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레빗에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해 다이나모 로직을 이렇게 구성해 줍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서 설정한 기준들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이제 고려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 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토데스크 포마의 화면입니다. 포마는 이제 오토데스크사의 웹 플랫폼 서비스 중 하나로 주 목적이 대지 정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대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자 포마를 활용해서 이제 대지 정보를 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마에서 이렇게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 인근 주소를 저렇게 한글로 검색해도 이제 대상지 인근의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대상지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제 지형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평평한 플랫 트레인 그 지형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했는데요. 이렇게 평평한 지형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포마에서 저렇게 굴곡진 지형이 로드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인 이제 플랫한 지형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불러왔습니다. 이제 지형이 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미리 사전에 확인한 대지 경계선을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지 경계선을 별도로 이제 수동으로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밀한 대지 경계나 면적을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대상지에서 빠르게 검토를 하기 위한 도구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지 경계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레빗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이제 레빗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원리는 이제 포마에 로그인된 오토데스크 아이디와 그 동일한 그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레빗으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포마에서 내보낸 데이터를 레빗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포마에서 로드 버튼을 이제 선택해서 레빗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 버튼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버튼은 아니고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한 애드인을 설치하게 되면 저 버튼을 통해서 포마의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대지 경계선이 이제 라인으로 가져와지게 되고
이제 대상지가 이제 지금 하얗게 보이지만 뷰를 이제 텍스처 뷰로 바꿔주시게 되면 위성 사진이 매핑된 이제 대지가 로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좀 간단하게 대상지 정보를 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지를 로드한 후에는 이제 대지를 구분하기 위해 슬랍으로 좀 그 대지 영역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이 슬랍으로 활용해서 대지 영역을 잡는 이유는 나중에 텍스처 뷰에서 봤을 때 라인으로만 돼 있으면 대상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제 대상지를 만들어주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와 비슷하게 대지를 이제 수직으로 좀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에서 정확한 건축물의 형태가 아니지만 계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이번에도 이제 슬라브 플로어를 활용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레빗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이제 대안을 생성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가지 방식만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홍한현 책임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제 랜더마이즈 방식으로 대안을 생성해 보려 하는데요. 랜더마이즈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무작위의 변수들을 대입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대안을 생성하는 랜덤의 방식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제 아까 작성한 이제 대지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터디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창에서 이제 아까 작성한 그 다이나모 로직을 로드를 해주고 메소드를 이제 랜더마이즈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보기 위해 솔루션 수를 이제 100개 정도로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터디를 이제 생성을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실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종료를 하시게 돼도 클라우드 상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창을 다시 여시게 되면 앞서 실행한 이 랜더마이즈 100개의 대안이 생성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양한 대안들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서 메인 에리어 면적이라던가 생산 라인 개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 그래프에서 필터를 이제 적용을 하셔갖고 특정 값을 가진 대안들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즈의 방법으로 대안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적화라는 방식의 대안 생성인데요.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값에 도달하도록 이제 여러 세대를 거듭해서 진행해서 최대한 목표에 근접한 대안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적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생산량은 이제 최대로 하면서 보관 용량은 또 최대로 하고 메인 에리어의 면적을 최소화로 하는 목표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보관 용량이 큰 것이 매우 중요하고 메인 에리어가 작다는 이제 감소한다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건축비의 감소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생산량과 이제 보관 효율을 이제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사업비는 적게 들도록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앞에서와 같이 이제 크리에이트 스터디를 눌러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메소드를 기본 설정 값인 옵티마이즈로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set goals라고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토탈 에어리어는 보지 않고 메인 에리어는 최소화, 그리고 생산 라인과 보관 용량은 이제 최대화가 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드 스페이스는 최소화하도록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옵티마이즈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하신 다음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안들이 생성되고 제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점점 이제 바뀌어가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이 아까 목표로 설정한 값에 최적화된 대안으로 두 가지 대안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최적화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가지 대안이 전부 다 아까 설정한 메인 에리어나 보관 용량이나 생산 시설량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메인 에리어가 비교적 적은 대안을 선택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인 에리어가 적다는 것 또한 다르게 말하면 건축비가 적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대지 위에 모델링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생성된 대안에서의 레이아웃처럼 각 공간들이 벽으로 구획되어져 있고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그 선반들과 생산 라인들이 저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이제 텍스처 뷰로 해서 이 위성 사진 상에서 대지 위에 생성한 대안의 모델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간 기준을 설정을 했었고, 결과물 데이터 기준을 설정을 했었고, 대안 표현 방식을 설정했고, 그리고 실사용자가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이제 거쳐야 될 요소들로 이렇게 명확한 수치적인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제 논리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이 실제 활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를 해야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여드린 프로세스를 비슷하게 활용하시게 되면 계획 및 기획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대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유사하게 또 활용을 해서 아래 예시처럼 물류창고나 생산시설 레이아웃을 짜본다거나 아파트 주동 배치에 대한 대안들 혹은 모듈러 건축물의 모듈 배치, 도시계획, 도로계획 대안 등 다양한 공간계획의 대안들을 생성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곳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쓰이고 있네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 대지 내에서 건물의 배치 및 크기를 뭐 정할 수도 있고 기존 건물 내에 뭐 실을 재배치를 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작해야 되는 물품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되는 공장 시설이라던가 뭐 전시 물품이나 일정에 따라서 실구역이 바뀌게 되는 뭐 미술관 또는 뭐 박물관도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사례는 이제 공간 계획에 적용이 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었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을지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채인님 혹시 다른 적용 사례는 없을까요?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파사드 분야인데요. 파사드 분야에서도 특히 뭐 비정형 또는 초고층 빌딩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초고층 빌딩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층 빌딩 디자인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 계신 자료처럼 총 6단계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 6단계를 설계자분들께서 직접 모두 진행을 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자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담당 엔지니어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발표는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초고층 빌딩 디자인을 직접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앞에 1단계와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단계에서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용 목표와 설정 단계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결과값들을 정의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이 누락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설명드릴 뭐 변수를 생성하고 여러 가지 설계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시지만 이 목표 단계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 초고층 빌딩 디자인의 활용 목표로 앞에 보시는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건축 면적이나 뭐 층의 면적, 아니면 뭐 패널 개수, 디자인 샘플 개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활용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조량이나 패널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값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디자인 초기에 꼭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이랑 업무 특성상 초기 매스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는 좀 수치적인 것보다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조량이나 패널 분석값 같은 경우들은 이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미적인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좀 미적인 부분만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신다면 디자인 초기에도 이를 검토하실 수 있고 검토된 많은 결과값들로 통해서 좋은 설계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므로 좀 더 상세한 활용 목표를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활용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제 변수와 상수, 각 요소들을 정의하는 단계인데요. 많은 디자인 방식들이 있겠지만 저는 초고층 빌딩이 보통 다각형 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각형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정의한 다각형은 발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우선 다각형을 정의하기 위해서 반지름으로 원을 정의하고 그 원을 통해서 원에 내접하는 꼭지점의 개수로 다각형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못따기의 반지름이나 다각형의 회전 각도들을 통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발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범위를 갖는 숫자로 변수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3D 모델링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검토하기 위해 여러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값이 아닌 범위를 갖는 숫자로 변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각형 기초 도형을 정의한 다음에 이 도형을 기반으로 다각형 뿔 형태로 이제 초고층 빌딩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범위를 갖는 변수들로서 뭐 빌딩의 높이나 뭐 회전 비율 등을 정의했는데요. 중간에 변곡점 간 거리는 황금비라고 해서 제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디자인 요소를 변수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1단계에서 설정한 활용 목표나 아니면 디자인의 의도, 결과값에 영향이 없다면 이런 상수들을 활용하셔서 정의하셔도 됩니다. 앞서 디자인된 기본 매스 디자인에서 이제 패널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요. 이 패널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변수와 상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정의하였습니다. 네, 패널의 높이나 일조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특히 일조량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하는 범위가 뭐 제가 사용한 방식도 있지만 단순히 패널의 면적 비율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빛의 패널, 투과 비율 등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변수나 상수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정의된 다른 요소들을 기반으로 정의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해서 초고층 빌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해 봤는데요. 발표 자료에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 설계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도입을 늦추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앞서 프로세스를 소개할 때 제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와 설계사분들께서 함께 협업을 하는 걸 추천드렸는데요. 이 부분 때문입니다. 디자인에서 미적인 부분은 저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가 설계자들을 대신해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분들께서 꼭 1, 2단계를 함께 참여해 주셔야 원하는 디자인과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는 다양한 변수나 상수, 각 요소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설계자분들께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 정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드리는 역할로서 꼭 설계자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함께 디자인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모두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꼭 설계자분들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 간 협업이 필요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앞서서 모든 형태와 매스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정의를 다이나모 로직으로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앞선 1, 2단계와 포함해서 3단계까지 다이나모 로직 작성하는 단계로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특정 범위, 활용 범위나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디자인 업무에서는 저희가 1, 2단계와 3단계를 꼭 분리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디자이너, 설계자분들의 의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의도가 명확히 앞서서 1, 2단계에서 정의가 됐다면 이 로직을 만드는 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된다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원하시는 디자인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단계는 설계사 분들보다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의 단독 업무이기도 하고 세미사 주제상 로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직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해볼 단계입니다. 앞서서 저희 신승일 매니저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거기서 소개가 되지 않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 이븐리 방식과 라이크 디스 방식입니다. 스페이스 이븐리 방식은 특정 인풋 값이 변화되는 때 그 변화되는 인풋 값의 영향을 알아보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다른 인풋 값들은 고정이 되고 저희가 설정한 인풋 값들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정된 다른 변수들의 특정 인풋 값으로 인해 변화되는 결과 값들을 확인하실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다음 방식인 like this 방식은 입력된 인풋 값들을 굉장히 미세 조정해서 비슷한 값들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방식으로 어떤 인풋 값들을 찾으셨다면 그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다른 값들을 찾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방식입니다. 각 방식에 대한 활용 용도만 알고 계시면 앞서 신승희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여주셨다시피 시뮬레이션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엔지니어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셨다면 이제 결과 필터링 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값들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요. 그 그래프들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필터링된 값들 중에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선택하시면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결과값들이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된 결과물의 오른쪽 하단의 결과창을 보시면 정확한 데이터 값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초고층 빌딩 디자인은 솔직히 5단계까지만 하면 충분히 완료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매스 디자인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 디자인 프로세스까지 연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패널에 대한 상세 디자인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패밀리를 제작하시면 거기에 따른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또 적용시켜 주시면 최적화된 패널 디자인을 생성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것들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결과값들이기 때문에 제조 프로세스로 이관도 쉽고 이 이관된 제조 프로세스에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량화나 구조적인 문제, 재료적인 문제들을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최적화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살펴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이제 책임님의 소감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건축 디자인 분야의 제네티브 디자인을 도입한다는 거,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 중 첫 번째는 우선 디자인의 정량화입니다. 특히 건축 디자인에서 정량화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최근 챗GPT로 인해서 제네레이티브 AI,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 계열로 볼 수 있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도 챗GPT와 같이 쉽게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는 디자인 정량화 없이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은 하실 수 있겠지만 활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만든 사용자는 48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정의하였고 정의된 대로 인공지능은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디자인을 꼭 정량화하지 않아도 이 이미지처럼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커튼홀의 크기나 건축물의 층고 등 필수적인 건축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정량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량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정략적 치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차원 객체를 만드는 일, 특히 건축 디자인에서는 정량화된 치수가 필수적이고 설계자분들께서 원하는 디자인과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자인 정량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정량화 과정 외에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영상인데요. 포토샵에서 제네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일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하시기도 하고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된 이미지를 그냥 쓰지 않고 수정도 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결과물이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바라시고 실제로도 그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도 설계자분들께서 본인의 생각과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을 하길 원하신다면 그림을 한 번에 그려주는 솔루션이 아니라 보시는 영상처럼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의 정량화와 활용 방식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추상적 가치의 정량화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무조건 주차 대수가 많다고 아니면 연면적을 법정 최대치까지 높였다고 해서 좋은 설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선형 디자인이라도 초고층 빌딩과 스타디움에서 사용하는 곡률과 미적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선 이런 추상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다르게 건축 분야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적용이 어렵고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 가치까지 정량화를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전환이 가능하시고 앞으로 적용될 수많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들, 로보틱스나 빅데이터, IoT 등 다양한 기술들과 연계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의 정량화, 활용 방식,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추상적 가치의 정량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 진짜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추상적 가치들을 두고 이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름의 이제 가중치들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정량화가 된다면 개인이나 또는 회사의 디자인 컨셉이 좀 방향성 있게 구축이 되면서도 더 나은 품질의 디자인으로 갈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소개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사항 중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한 활용 목적입니다. 앞선 두 가지 사례를 이제 통해서 알아봤듯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적용 방식은 활용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업무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시더라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활용 목적인 거죠. 그런 활용 목적이 정해진 뒤에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개선 의지입니다. 사실 이 항목이 가장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활용 목표가 정해지고 도입을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은 원하는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시기도 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이제 앞서 강조드린 그 가치의 정량화라던가 올바른 활용 방식이 좀 동반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안을 도출한다던가 매스 디자인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정량화하고 이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좀 내재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기반 작업 프로세스는 시작은 단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활용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나올 수많은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BIM 도입 및 활용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BIM을 도입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BIM 도입을 완료를 하셨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다이나모 활용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다이나모 로직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가 필수적이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 다이나모가 또 하나의 또 손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나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국내 자료도 점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다이나모도 같이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도입 사항 중 활용 목적과 프로세스, 개선 의지는 최소한의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제외하고 어떠한 기술을 도입한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도입이 좀 어렵기도 하고 시도는 할 수 있으나 내재화는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비하인과 다이나모의 경우 현재 많이 대중화되어져 있긴 하지만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좀 도입 접행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선 두 가지를 잘 준비하신다면은 이 두 가지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자분께서 설계를 함과 동시에 제너티브 디자인 업무를 병행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도입을 원하신다면 저희 KCM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에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영준이라는 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화라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결국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주류로 생성된 모델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를 수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효율 상상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정량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이 설계 분야에서 많이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포토샵을 통해서 일러스트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게 저희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효율성이 그렇게 많이 향상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기 단계에 설계 끝단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다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정착이 된다면 프로젝트 초반에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후반에 가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제 추상적 가치의 정량화라는 것은 좀 어려운 네.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컨셉이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그 부분으로 좀 더 회사의 품질을 좀 맞춰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편집되어진 영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시간들을 저희가 바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막연히 생각을 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써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 기술들이라든가 살펴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만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고 생각보다 적은 시간 내에 많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 중에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 중에서 대안들이 한 100여 개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시간 내외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요. 솔직히 그런 대안들을 100여 개를 만들기, 물론 정말 필요 없는 대안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안들을 만드는 시간들이 굉장히 작고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 로컬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모든 계산이 완료된 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계산되는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효율성을 높여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박완주님께서 일반적인 부문보다 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 또는 장애 처리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앞선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제 활용하는 목적이나 어떤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보이게 되는 부분들, 가시성이나 어떻게 보이게 될지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냐인데요. 항상 어떤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게 좀 고려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외에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방송 후에 이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또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표 전인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희님. 제가 웨비나를 한 1년 만에 다시 이런 웨비나를 진행했는데요.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의욕이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 이 웨비나 자리를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게 돼서 유익하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웨비나들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KCM이 마련한 설계사무소를 위한 제네티브 디자인과 데이터 기반 건축 설계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